당신 치료비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당신은 그냥 몸만 회복하면 돼. 그 말이 처음엔 고마웠어요. 그땐 몰랐죠. 그 말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시작이 될 줄은. 안녕하세요. 저는 45살, 결혼한 지 17년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과 조용히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조기 발견이라 다행입니다. 치료만 잘 받으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는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곧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보험도 있고 치료비도 내가 챙길게. 그 말에 저는 울었어요. 고맙고 미안하고 무서운 마음이 뒤섞여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그가 저를 지켜줄 거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너무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치료가 시작되고 저는 병원에 자주 가야 했고 체력도 점점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제가 물으면 늘 같은 말만 했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너는 그냥 쉬어.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가방에서 호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4박 5일 싱가포르 5호텔, 2인 조식 포함.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는 출장 간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호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영수증을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출장 잘 다녀왔어? 그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응, 그냥 피곤했어. 그 말투, 그 눈빛,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팠고 그를 추궁할 힘도 없었어요. 그저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가 제 치료비를 몰래 인출해 다른 여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제 인생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카드 내역, 병원비 청구서, 그의 말투, 행동, 그리고 제 감정까지.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저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록들이 결국 남편의 진실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조용한 분들이었고 늘 가정이 평화로워야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늘 조심스럽고 남의 눈치를 먼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건 회사 동료의 소개였습니다. 그는 활달했고 말이 많았고 무엇보다 저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 처음 몇 년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도 낳고 작은 아파트에서 소소하게 살아가는 삶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야근이 잦아졌고 술자리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어요. 남자들은 사회생활이 중요하니까 가정보다 바깥일이 더 힘들겠지. 하지만 그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제가 다가가면 슬쩍 피하는 모습에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늘 말했어요. 너는 너무 예민해. 내가 바쁘다고 해서 의심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죄책감을 느꼈고 스스로를 탓했어요. 내가 너무 집착했나? 내가 아파서 그가 힘든가?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그는 함께 가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 다음엔 같이 갈게. 그런 말만 반복됐고 결국 저는 혼자 병원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는 보험금 청구도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요. 너는 치료에 집중해. 서류 같은 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이 고마웠지만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 치료비는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치료를 미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렌터카. 그 금액은 제가 치료를 포기했던 그 달의 병원비와 거의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이 돈 어디에 쓴 거지? 그는 분명 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누군가와 여행을 다녀오는데 쓰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숨기고 있던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아픈 걸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었고 남편은 또 늦는다고 했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 조용한 빗소리 속에서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의 카드 내역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호텔, 렌터카, 레스토랑, 그 모든 지출이 제가 한감 치료를 미룬 그 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출장이라고 했는데 출장에 렌터카랑 호텔 조식이 왜 필요하지? 그 의문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친 생각 하나, 혹시 다른 사람이랑 간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경고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온 건 새벽 1시였습니다. 술 냄새가 났고 눈은 풀려 있었고 핸드폰은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출장 잘 다녀왔어? 그는 짧게 대답했어요. 응, 피곤해. 잘게?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엔 제가 아프다고 하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제가 뭘 말해도 귀찮다는 듯한 표정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행동을 더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에 있을 때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화면을 급히 껐고 제가 물으면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회사 일이야.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곧 증거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샤워 중일 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지혜.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혜? 누구지? 그녀는 남편의 회사 동료였습니다. 예전에 회식 자리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죠. 그녀는 남편에게 유난히 다정했고 남편도 그녀에게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회사 사람들이 친한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그 웃음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아이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었어. 다음 여행은 어디로 갈까? 그녀는 아직 몰라. 그녀는 저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라.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제가 아픈 걸 이용해 다른 여자와 여행을 다녀왔고 그 돈은 제 치료비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결심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제는 그에게 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 남편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혜 씨랑 싱가포르 다녀왔어. 그는 커피잔을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그 말투, 그 표정,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호텔 영수증 봤어. 렌터카, 조식 포함, 출장이라고 했던 날이잖아.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그걸 왜 뒤져봤어?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거야?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 다녀왔어. 근데 그게 뭐?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치료비였잖아. 그 돈으로 여행을 갔다고.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랑 있으면 숨 막혀. 지혜랑 있으면 편하다고.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숨 막혀 편하다. 그는 제가 아픈 걸 짐처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늘 조심하던 울음이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모든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청구서, 차에 더 보험금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메시지 캡처, 호텔 영수증 모든 걸 하나의 폴더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말도 녹음했습니다. 지혜랑 있으면 편하다고. 그 말은 제게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 보험금 반환도 요구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 저는 며칠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아이들도 눈치를 보는 듯 했고 남편은 퇴근 후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말자. 내가 나를 지켜야 해. 그런데 그 조용한 나날 속에서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응, 괜찮아.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과를 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그렇게 부드럽게. 지혜랑은 끝났어. 그건 그냥 잠깐 흔들린 거였어.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잠깐 흔들린 거였어.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고 저는 잠시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핸드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그는 샤워 중이었습니다. 저는 보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화면에 뜬 알림 하나가 제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지혜, 오늘도 보고 싶었어. 그 여자는 아직도 모르는 거야?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끝났다고 했잖아. 사과했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평소처럼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그 눈빛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과도 후회도 모두 연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해. 그리고 그 결심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 씨랑 아직 연락하고 있더라. 남편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표정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그걸 또 뒤졌어. 그 말투는 사과하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예전의 그 차가운 얼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끝났다고 했잖아. 왜 자꾸 캐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끝났다고 해놓고 그 여자는 아직도 모르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받는 게 그게 끝난 거야?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는 진짜 피곤해. 아픈 것도 힘든데 너랑 대화하는 게 더 힘들어.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피곤해. 대화가 힘들어. 그는 제가 아픈 걸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핑계 삼아 저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보험금은 왜 네가 썼어?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받았지만 우리 가정의 돈이야. 네가 아프니까 내가 대신 처리한 거고 그 돈으로 내가 좀 썼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문제야? 그 말에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우리 가정의 돈 좀 썼다고 해서. 그는 아직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말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얼굴이 점점 말라간다 너. 저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이 사람은 내가 아픈 걸 이용했어.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참지 마. 너는 그 사람한테 빚진 거 없어. 이제는 너 자신을 지켜야 해. 그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더 단단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너도 잘한 거 없잖아. 네가 아프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 여자랑 있었던 시간이 솔직히 더 편했어. 그 마지막 말은 제게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그 여자랑 있었던 시간이 더 편했다라는 말은 제가 병으로 고통받던 시간들이 그에게는 불편함이었고 짐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보험금 내역, 외도 정황, 대화 녹취, 노트북 문서. 모든 걸 하나의 파일로 묶어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법적으로, 감정적으로, 도덕적으로 당신이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는 상처를 넘어서 정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저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남편의 말들을 하나하나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보험금은 우리 가정의 돈이다. 그 여자랑 있으면 편하다. 너는 너무 예민하다. 그 말들이 마치 모처럼 박혀 있었고 그 못을 뽑아내기 위해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 하나. 병원비 청구서, 그게 정말 보험사에 접수됐던 걸까? 저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지난달 오후 치료비 청구가 보험사에 접수됐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간호사는 잠시 조회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접수 안 된 걸로 나오는데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접수 안 됐다고요? 네. 지난달 치료비는 환자 본인 부담으로 처리됐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은 보험금을 받았지만 병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그의 손에 있었고 그 손은 다른 여자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보험사에도 연락했습니다. 저 명의로 지급된 보험금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담원은 확인 후 말했습니다. 님 명의로 총 12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수령인은 배우자 배아 씨입니다. 그 말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돈은 병원에 쓰이지 않았어요. 상담원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그런 경우 부정수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조사 요청 가능합니다. 그 말은 제게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네, 조사 요청해 주세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 당신이 웃을 수 없는 날이 올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 수령된 보험금 중 일부가 치료 목적 외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은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를 향한 방역이 가능하다는 걸, 그리고 그 방역은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남편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남편은 평소처럼 무심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하나의 폴더를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가 묻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치료비를 어떻게 썼는지 정리한 거야. 그는 웃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그만 좀 해. 너 아픈 거 알지만 이건 너무 집착이야. 저는 말없이 보험금 내역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1200만 원. 내 명의로 지급된 보험금. 그런데 병원엔 접수되지 않았어. 그는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내가 대신 처리한 거잖아. 아니, 당신은 그 돈으로 호텔을 예약했고 렌터카를 빌렸고 지혜 씨와 여행을 다녀왔어. 그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잠깐이었어.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지혜 씨와의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여자는 아직도 모르는 거야. 이게 잠깐이야? 그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다, 다녀왔어.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픈 걸 이용해서 다른 여자랑 여행을 다녀온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한 말 다 녹음했어.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녹음? 너 지금 미친 거 아냐? 아니, 나는 이제 정신이 들었어.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보험금 부정 수령 내역, 소비치니, 병원 미접수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외도 증거 메시지. 남편의 자백 녹음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진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 안에 갇혀있던 분노와 슬픔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변호사를 만났다는 걸 알았고 집에서도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의 핸드폰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지혜 씨와의 연락도 끊긴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쌓아온 거짓은 무너졌고 그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장을 작성했고 보험사에도 공식적으로 부정수령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혼? 그건 그냥 감정적인 반응이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진짜야. 며칠 후 남편에게 첫 번째 통보가 전달됐습니다. 보험사에서 부정수령 관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관련 서류 제출 요청 드립니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 진짜 신고했어? 응. 내 이름으로 받은 돈이니까.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나는 알아야 하니까. 그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제게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그땐 정신이 없었어. 너 아프고 나도 감정적으로 흔들렸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흔들림의 대가는 당신이 치르면 돼. 그는 말없이 손을 떨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데리고 왔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위자료는 조정할 수 없을까요? 그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보험금 부정 수령, 외도, 정신적 피해,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를 불쌍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함정에 빠진 거였고 그 함정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서도 내일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들과도 거리를 두었고 식사도 혼자 했습니다. 그 모습은 예전의 그 활달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너짐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만든 복수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만든 결과였으니까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 제출했고
남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리던 날, 저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안은 조용했고 남편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고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며 말했습니다. 보험금 부정 수령 정황, 외도 증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술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토리 씨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보험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 양육권은 안님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무너졌는지, 얼마나 싸워왔는지를 누군가가 인정해준 순간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며 남편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로.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이제는 늦었어. 그는 말없이 법원 계단을 내려갔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고 그 햇살은 마치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이제는 너의 시간이야. 그날 이후 저는 집을 정리했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곳엔 평화가 있었고 웃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밝아졌고 저도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님, 치료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는 정기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 그 끝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후 남편은 회사에서도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보험사에서 부정 수령 사실을 통보했고 그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꽤 높은 직급이었지만 그날 이후 그의 이름은 사내 메신저에서 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수군거렸고 그가 회식 자리에서 자랑하던 가정적인 남편,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혜 씨 역시 그와의 관계가 드러난 이후 회사에서 자진 퇴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연락을 끊었고 남편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아이들 얼굴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지킬 거야. 당신은 그 권리를 잃었어. 그 말에 그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처음엔 저를 비난했습니다. 남자가 잠깐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이혼까지 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하지만 보험금 문제와 외도 정황이 주변에 알려지자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척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들 교육을 잘못했나 봐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해방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무너졌는지, 얼마나 싸워왔는지를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이들도 점점 밝아졌습니다. 작은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잠드는 그 시간들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엄마가 자주 웃어서 좋아.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도 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저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혼이 마무리된 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는 집이었고 무엇보다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은 예전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불안한 침묵이 아니라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따뜻한 국을 나누고 학교 갈 준비를 도와주며 작은 웃음이 오갔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엔 없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큰아이는 예전엔 자주 짜증을 냈고
작은 일에도 울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동생을 챙기고 엄마를 도와주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아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곤 했는데 이젠 제 품에서 조용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제가 바란 것보다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 경과가 좋다고 했고 정기검진만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마음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아이들 책을 정리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잘 이겨내셨네요. 그 말들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서관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여성 상담 모임이 있어요. 같이 가보실래요? 그 제안에 저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참석했습니다. 그곳엔 저처럼 아팠던 사람들, 상처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다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회복해갔습니다. 그 시간들은 제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숨기지 않고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상처를 꺼내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그 한 줄이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 모임에서 한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아팠는데 어떻게 다시 웃을 수 있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웃는 게 죄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아프고 내가 상처받았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꺼내놓아야 그 자리에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에 모임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더 솔직하게.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은 누군가와 나눌 때 조금은 가벼워진다는 것, 남편의 배신, 보험금의 부정, 외도의 상처, 그 모든 것이 저를 무너뜨리기도 했지만 결국엔 저를 다시 세우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 덕분에 저는 더 단단해졌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저라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 삶은 조금 느리고 조금 조용하지만 그 안엔 진짜 웃음이 있고 진짜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평화를 지켜낼 겁니다. 누구도 다시 그걸 빼앗지 못하게.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있다면 아마 당신도 어딘가에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친 적이 있는 사람일지도요.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그 외로움, 그 억울함, 그 침묵 속의 울음, 살다 보면 말하지 못한 고통이 가슴 속에 쌓여만 가는 날들이 있죠. 이걸 말해도 될까? 혹시 내가 이상한 걸까?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걸까? 저도 그랬습니다. 수없이 삼키고 수없이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참는다고 해서 모든 게 괜찮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침묵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그저 하나의 사연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있다면 혹은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그 어떤 관계보다 그 어떤 책임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는 걸요. 그리고 당신의 삶은 누구의 그림자 속에서 희미해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걸요. 이야기를 나누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언젠가 당신만의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꺼낼 때 저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건 아닐까? 사람들이 이해해 줄까? 혹시 나만 이상한 건 아닐까? 하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느낍니다.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이혼 이야기나 보험금 문제, 외도에 대한 고발이 아닙니다. 이건 한 사람이 자신을 되찾아가는 여정이고 상처를 꺼내어 다시 숨쉬게 만든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기에 저는 더 용기 낼 수 있었고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또 누군가의 침묵 속에서 상처받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부디 당신의 마음도 조금은 가볍게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이곳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삶의 조각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부디 평안하시길.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은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